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애플이 지금 많이 주가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AI 개발할 때 빅데이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정말 2024년에서 좀 주목할 만한 신기술 3가지 정도를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3C라고 합니다. 3C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용어한테는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항상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024년도) 반도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나머지 키포인트 또 계속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좋죠. 특히나 서버 쪽,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너무 수요가 좋은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엔비디아 칩을 주문하면 40주를 기다려야 받아요. 그럼 이게 병목이 왜 생기냐? TSMC의 파운드리 때문에 생긴 건데 TSMC의 파운드리 중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나노, 3나노의 선단 공정이 부족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칩 다이를 만들더라도 이거를 2.5D 구조죠. 이제 GPU하고 HBM이라는 디램 아파트를 이렇게 실리콘 인터포즈로 2.5D 구조로 만들어주는 이게 코어스라는 기술입니다.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자, 이쪽이 너무 캐파가 부족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년 초 기준으로 보면 TSMC의 코어스 캐파가 월 17K, 그러니까 17,000장밖에 안 됐어요. 웨이퍼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빠른 속도로 캐파를 늘리고 있고 이게 올해 말 되면 80K, 그러니까 월 8만 장 수준까지 늘리거든요. 그럼 거의 5배가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AI 칩 어떻게 보면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TSMC 코어스만 해결이 되면 이제 AI 칩 수급이 원활해지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올해부터는 HBM 쇼티지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HBM3를 SK 하이닉스 독점 구조가 생각보다 잘 안 깨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되게 잘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 후발 업체들이 잘 못 만드는 측면도 큽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술력이 필요하다. 네네, 맞습니다. 그게 기술력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수율부터 시작해서 뭐 발열이라든지 성능 잡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올해 부정적일 수 있는데, 자, 산업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주가적으로 부정적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서는 쇼티지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요, 결국 그 해당 섹터 주가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소강 상태인데 이게 부각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뭐 IP, 칩 설계 관련된 IP 업체들이 굉장히 핫하죠. 그렇죠. 네. 그런 쪽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이제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질 거다. 그게 이제 뭐 14%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국내 뭐 DSP 업체들 많이 올랐죠. 가온 칩스라든지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뭐 칩셋 미디어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죠. 근데 그 참 디자인 하우스들 이렇게 실적을 보면은 네네. 주가는 막 급등하는데 네네. 좀 불안해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매출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적자가 매출을 뭐 버금가기도 하고 막 그렇죠. 이러니까. 그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기대감이 과하게 반영되는 건데 오히려 뭔가 밸류 같은 것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스닥 주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RP 관련된 회사들 보면 암도 비싼데요. 암이 오히려 국내 RP 업체들보다 밸류가 낮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암 같은 업체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칩을 설계하는데 복잡해지잖아요, 설계도가. 이런 것들을 자동화 툴을 제공해주는 시놉시스라든지 케이던스 같은 이런 EDA 툴 업체들도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핫한 그 메모리하고 프로세서 간의 어떤 그 인터페이스 쪽에 그런 쪽에 이제 파이라는 그 물리적 IP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쪽이 이제 램버스 같은 회사들. 물론 이제 국내도 있지만 램버스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미국 주식도 뭐 그렇게 지금 뭐 투자하기 나쁜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계속 오르는 네네, 맞습니다. 뭐 이런데 우리는 딱 올라갔다가 그 매도 시점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해실 나는. 그렇죠. 예전에 돈 벌었었는데 이런 기억만 갖고 가는. 맞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참. 뭐 트레이더의 피가 흐르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 주식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손절 잘할 각오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뭐 이제 밸류 어떤 분석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쪽 IP 관련된 생태계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 주식이 저는 좀 낮다.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업체들은 오히려 국내 주식이 낮다. 특히나 메모리 관련된 업체들은 국내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제 그 하이엔드 선단 공정 쪽은 이제 수요가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선단 공정은 그런데요. 레거시 쪽, 그러니까 28나노 이상급의 그 좀 올드한 공정들 있잖아요. 이쪽은 레드오션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중국이 그 28나노 이상급 팹이 30개 넘게 들어옵니다. 아, 네, 엄청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그 레거시 팹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DB 하이텍이나 뭐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같은 업체들은 키파운드리즈 같은 업체들은 조금 영업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뭐 이제 이런 그 하이 볼티지나 이런 쪽에 특화된 영역에서 아무래도 좀 버티는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레거시 공정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 쪽 반도체 업체에다가 소부장을 팔아도요 공시를 안 냅니다. 아, 그래요? 네, 괜히 지금 정 맞을 수도 있으니까 미국 쪽에. 그러니까 금지가 된 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 눈치를 네,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굳이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중국에서 돈 벌었다고 공시를 해도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인정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이제 돈을 버는 경우가 많고 웬만하면 이제 공시도 금액이 크면 쪼개서 이렇게 공시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2.5D 그 지금 코어스 같은 2.5D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야기하는 아이큐브 같은 2.5D 구조나 3D 패키징. 3D 패키징은 메모리 그러니까 프로세서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메모리를 올려버리는 구조거든요. 3D로 이제 패키징하는 건데 그런 쪽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나 모빌리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028년까지 연평균 22%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칩을 구멍을 뚫고 붙이고 이런 쪽은 계속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 검사하고 이런 쪽은 계속 좋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TC 본딩 쪽에서 독점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 한미 반도체는 밸류가 비쌉니다만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칩끼리 붙이는 데 있어서 요즘에 보면 그 칩하고 칩을 붙일 때 네. 그냥 이 붙인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얇은 종이보다 얇은 칩을 두 개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 처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딱 서로 우리 그 필름 같은 거 이렇게 휴대폰 붙이면 알아서 이게 싹 붙잖아요. 네. 이런 표면 처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굉장히 평탄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 기계적 연마라고 해서 CMP, 케미컬 메카니컬 폴리싱이라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 그 관련해서 KC텍 같은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나고 있고요. 시세가 나고 있고 그 CMP 슬러리 그러니까 이제 치약 같은 걸 뿌려서 막 문지르는 거거든요. 치약에 미세한 알갱이, 마이크로비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CMP 슬러리라고 하는 건데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이런 업체들이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7년이 되면 스마트폰 10대 중에 4대는 온 디바이스 AI 폰이 될 거다라고 이제 카운터 포인트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작년에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4,700만 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연평균 83%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7년이 되면 5억 2천만 대를 돌파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온 디바이스 AI 폰이 되는데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면 AP 그러니까 이제 두뇌 칩이 좀 더 고도화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두뇌 칩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포터블 쪽에 HBM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HBM 같은 고성능, 고전속 메모리가 필요할 건데 그런 게 이제 LLW 같은 거,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같은 그런 D램 쪽에 이제 수요를 촉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로컬 쪽에서 이런 매개 변수를 담당을 하잖아요. AI 쪽에. 그러면 지금 매개 변수 숫자가 보통 적으면 18억 개, 많으면 한 70억 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 굉장히 라이트한 AI 모델들이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매개 변수 10억 개당 D램 1GB가 추가로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D램 쪽 그리고 메모리 수요를 촉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수요도 굉장히 좀 촉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자 그동안 우리 AI 그러면 D램만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온 디바이스 AI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 로컬 디바이스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스토리지의 한 15% 정도는 용량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기존에 256기가 바이트 정도의 낸드 플래시가 채택이 돼야 되고 나중에
이 매개 변수가 한 100억 개 정도 되는 모델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로 올라온다 그러면 한 500GB 정도의 낸드 플래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쪽이 결국은 메모리 수요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 낸드 네. 메모리 D램과 관련해서 회복세가 뭐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낸드와 관련해서 이게 다시 회복세가 됐을 때 그럼 이제까지 좀 키 맞추기 차원에서라도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낸드 쪽에 이 매출이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는 쪽이 어딘가요? 일단 이제 그 인산계 에천트, 그러니까 이제 그 식각할 때 그 쓰는 케미칼이 있습니다. 그게 솔브레인 업체, 솔브레인이 제일 수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진 샘캠도 우리 그 EUV용 PR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포토레지스트 매출 중에서 EUV 비중이 되게 미미하고요. 사실 대부분 매출이 낸드용 노광 공정에 쓰이는 KRF, 브라크립톤 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동진 세미캡도 사실 낸드 쪽에 포지션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이게 고층 단수가 높잖아요. 기존에 막 236단 이런 것들을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식각의 공정 그 어떤 환경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그 식각이 세진다라는 거는 플라즈마가 굉장히 세지고 그러면 주변 부품들이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커스 링이라고 하죠. 웨이퍼를 잡아주는 그런 쪽에는 기존에 실리콘 소재나 쿼츠를 많이 쓰는데 낸드는 SiC를 써야 돼요. 실리콘 카바이드. 그래서 그런 쪽에 하는 회사가 TCK 그리고 KNJ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합성 쿼츠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그 일반 쿼츠보다 뭔가 좀 그 강도나 내구성을 높인 게 있는데 그런 쪽에 관련된 업체는 BCNC라는 회사가 이제 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애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요즘 애플로 인해서 사실 미국 시장 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우리도 좀 거기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네네. 요새 왜 이렇게 애플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전망들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지금 사실 중국의 애국주의가 불면서 애플을 사는 거, 아이폰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마켓 시어를 좀 화웨이가 좀 뺏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일단 아이폰에 대한 어떤 우리 그 애플 액세서리나 아이폰에 대한 이제 그런 실망감이 좀 있는 거고요. 이제 판매 추이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게 애플이 이번 AI 그 혁명에서 되게 늦었어요. 지금 보면 지금 AI를 주도하는 회사들을 보면 그 오픈 AI를 위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가 핵심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바짝 따라가고 있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최근에 제미나이를 공개한 구글이 바짝 따라가고 있고 애플은 굉장히 늦었어요. 근데 애플이 AI 투자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애플이 AI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의 메인 기술에 투자를 못 한 거예요. 예전에 미리 투자해버렸는데 그 기술이 옛날에 이제 쓸모가 없게 돼버렸고요. 애플이 시리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2010년대 초반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리가 쓰는 그 AI 기술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 모든 게 LLM, 라지 랭귀지 모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런 쪽에 지금 잘하는 게 오픈 AI 그리고 뭐 구글, 바드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애플은 지금 빨리 그쪽 기술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서버 쪽에 투자를 해야지 그 LLM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돈도 필요한 데다가 이 LLM 서버 투자를 하려면 엔비디아 칩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칩은 지금 다 쇼티지니까 아무리 애플이라도 지금 당장 많이 사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45억 달러를 투자하거든요. AI 서버 쪽으로. 그래서 아마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을 벌기 제일 좋은 전략은 애플이 제일 잘하는 핸드셋.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서버를 구축해서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테슬라처럼 엣지 단하고 서버 클라우드 단에 딱 이걸 세팅할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애플이 제일 많이 주가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좀 꽤 쓸만한 모델을 내놓는다. 지금 삼성의 가우스, 뭐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애플의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한다 그러면 다시 또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애플이 지금 이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뉴스 사용료로 뭐 650억을 지불한다. 네네. 어떤 이야기냐면 그동안에는 우리 AI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AI 모델 할 때 굉장히 라이트한 거 기준으로 하면 지금 챗GPT라고 해서 3.5 기반으로 한 게 공짜잖아요. 우리 쓰는 게. 그게 개발하는데 한 4조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 1750억 개 파라미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게
엔비디아 A100이라는 칩 1만 개를 썼어요. 네. A100 1만 개를 썼고 그리고 5조 개의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게 한 돈이 4조가 들어간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3.7조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럼 대충 이거저거 하면 4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 4조의 개발비 중에서 빅데이터 쪽에 돈을 지불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빅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뭘 가지고 했냐 그러면 위키피디아 가지고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아마 다른 데이터들 되게 많이 갖다 썼을 건데요. 이제는 AI 개발할 때 빅데이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이 IP, 그러니까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AI가 나의 창작물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얘가 그렇죠. 내 일자리를 없애고 있죠. 지금 헐리우드 파업 사태가 상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IP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사용료를 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AI 개발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애플이 이번에 이 그러니까 애플은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후속 업체들은 훨씬 더 비싼 사용료를 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아, 참 그래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AI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몇몇 기업만 결국 최종적으로 승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네네. 돈이 너무 막대하고 맞습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이상의 돈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이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 뉴스 언론사들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자기네 거 가지고 자기네는 돈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AI한테 다 잡아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핵 개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팩트 뉴스 해가지고 네. AI가 여러 가지 뉴스를 다 종합해가지고 틱 네네. 하고 만들어줄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빅데이터에다가 독을 푸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 빅데이터를 돈을 안 내고 가져가서 몰래 학습했잖아요. 아. 그럼 여기다가 AI한테만 작용하는 독을 풀어놔요. 그게 나이트 쉐이드라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면 AI가 바보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야, 이거 별 세상이 다 되네. 그렇죠. 이제 왜냐면 IP를 뺏기는 입장에서도 자기들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라이센스를 얻어서 해야 되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뭐 이제 8가지 제가 중요한 어떤 투자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정말 2024년에서 좀 주목할 만한 신기술 3가지 정도를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3C라고 합니다. 3C. 네, 칩렛이라는 기술하고 CXL. 요즘에 테마 핫하죠. 네.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칩인데요. 그러니까 요 3가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중요한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칩렛이라고 하는 기술은 예전에는 우리 프로세서 만들 때 보면 한 개의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여러 가지 IP 블록들을 같이 올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모놀리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생산 수율도 떨어지고 만약에 뭐 이 여러 가지 IP 블록을 올리는데 한 개만 불량이 나도 칩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IP 블록들을 다 잘라서 프로세서를 별도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조립만 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칩 조각들을 있잖아요. 별도의 회사가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단 공정이 필요한 고성능 코어는 TSMC한테 맡기고 저전력 코어가 필요한 것들은 삼성 파운드리 같은 데 맡겨가지고 조립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표준이 다 통일이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스탠다드가. 그게 UCI 익스프레스라는 건데요. Universal Chiplet Interconnection Express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 주도의 표준인데 여기서 중국을 배제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UCI 익스프레스 요 그 컨소시엄에는 중국 업체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계속해서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이 힘들게 하는데 결국 그 중국이 또 거의 세계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소비가 없이 과연 이 반도체 회사들이 얼마만큼 수익이 좋아질까? 요거에 대한 퀘스천은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령은 하던 대로 중국이 계속 해라. 근데 이제 앞으로 뜨는 하이엔드 스페셜티 쪽은 이제 니네들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몰래 열심히 최첨단 기술도 연구 개발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범용 이런 쪽 있잖아요. 레거시 쪽을 굉장히 막 돈을 쏟아부어서 레드오션화 시켜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쪽에 헤게몬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전략 같고요. 네. 그래서 칩렛이라는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망해질 수밖에 없고
칩렛 시장이 2022년 기준으로 65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28년이 되면 1,480억 달러가 된다. 아, 급성장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의 한 비중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XL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메모리, 특히나 D램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인데요. 이런 쪽도 이제 앞으로 대규모 이제 그 제품들이 나올 텐데 사실 여기는 그냥 이제 D램을 좀 더 많이 판다 이 정도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실 CXL의 인터페이스 IP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요? 램버스가 여기 CXL 2.0에 대한 램버스가. 네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CX를 해봐야 네. 지금 뭐 작년 해봐야 뭐 180억? 뭐 네네. 시장 전체 규모 매출 규모가 네네. 그거밖에 안 된다. 시장 규모가 네네.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제2의 HBM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과장이긴 한데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CXL이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음악 틀어주면 적당히 스텝 밟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근데 HBM처럼 뭔가 가시화된 산업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게 28년도에 20조 규모로 성장한다는 거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성장이네요. 180억에서 20조 몇 년이에요? 그렇죠. 4, 5, 6, 7. 한 4년 후? 4, 5년 후에. 네네, 그렇죠. 엄청나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밸류 체인에서 이제 아주 그런 새로운 업체들이 막 나오거나 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거나 HBM처럼 뭐 그런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기대감이지 실질적인 수혜는 램버스 하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램버스랑 이걸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외장 우리 그 옛날에 하드 디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D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장 하드는 랜드잖아요. 네. 그거를 D램으로 만들어서 서버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파는 거예요. 네,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물론 이제 컨트롤러나 이제 뭐 껍데기나 이런 것들은 좀 되겠지만 HBM처럼 완전 새로운 밸류 체인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동일선상에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제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ASIC 주문형 반도체 쪽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자 우리 주문형 반도체 그러면 다 프로세서 시스템 반도체 쪽만 보고 있거든요. 그쪽도 앞으로 많이 커지는데요. 메모리도 이제 주문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HBM이나 뭐 이제 LLW 같은 D램들 그런 것들이 다 주문형 그 수요 업체들 설계를 해서 주면 거기에 맞게 만들어주는 메모리 파운드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하이닉스가 계속 주도를 할 건지를 잘 지켜보는 것도 재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삼성이 여기서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지를 잘 보는 것도 관점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결국 맞춤화로 되면 소부장 밸류 체인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그럼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하려면 그 해당 회사에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급 엔지니어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파워가 좋아야 됩니다. 네. 맨파워가 안 좋은 데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어요. 맞춤화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회사들 보면 뭐 시놉시스, 케이던스, 램버스, 암 같은 IP 업체들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뭐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대장주로 리노공업이 떴잖아요. 네, 리노공업이 보면 테스트 소켓 쪽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예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왜냐하면 이 회사의 테스트 소켓 매출의 70%가 R&D용입니다. 양산용이 아니라. 그러면 R&D는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문제 생기면 바꾸고 디버깅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을 앞으로 많이 발굴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요새 ASIC, 우리가 갈수록 반도체와 관련해서 뭔가 자꾸 파생되는 새로운 용어들도 그렇고 산업 분야가 자꾸 퍼진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네네. 야, 이거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금방 돈 버는 것도 그렇고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댓글을 한 번씩 보면 외계어 남발하는 것 같아서 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 계시는데요. 제가 이 용어를 한국어로 바꾸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통용이 안 돼. 네,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CXL을 뭐라고 그럼 번역을 해요. 이거는 한국 국어원에서 빨리 해줘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용어를 안 쓰고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용어한테는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항상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 ASIC과 관련해서 국내 수혜받는 주가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죠. 칩셋 미디어 같은 IP 제공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여러 있고 군데 걸치네요. 자율주행도 맞습니다. 그렇고.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잘하던 기존의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애들 잘하던 업체들이 계속 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어렵고 또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어쨌건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이왕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